이번 시간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페이지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수익부터 보시면 자, 재화의 판매 용역에 따른 자, 여기가 포인트죠.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라는 것이고 자,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즉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 즉 우리 회사한테 좋은 거죠. 자,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증가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고 자, 반면에 비용은 자, 다른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 즉 우리 회사한테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감소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이죠. 자, 1번 보시면 인식 요건이 나와요. 자, 실현주의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돈 받지 않았지만 이 실현주의가 충족이 되면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이 실현주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실현 요건이 돼 있죠. 자, 수익이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득 요건이라고 나오죠. 수익은 그 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요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물건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가득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외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실현 요건이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요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즉 우리가 물건을 팔았으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뭐 파손이 되거나 즉 위험이죠. 또는 그 물건에 따른 효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팔았으면 이제 구매자한테 것이 다 이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자,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미 팔렸으면 우리가 판매한 사람이 그 관리를 할 수도 없고 통제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손을 떠났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당연히 금액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네 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당하는 그 외상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와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그 해당하는 그 거래와 관련한 그 비용들 있죠. 거래 원가나 비용들 그런 것들을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익의 인식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매출을 했을 때 그 매출과 관련되는 매출 원가 있죠. 그것도 같이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서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의 인식 요건은 실현주의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수익의 측정이죠. 측정은 이제 우리가 금액적인 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자, 공정가치 체크해 주시고 자, 매출 애누리나 할인 또는 환입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차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수익에서 차감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시기는 첫 번째, 재화의 판매. 자, 요거는 우리가 재화를 판매했을 때 어느 시점? 우리가 물건을 인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은 인도 시점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이죠. 우리가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건설형 이제 공사 계약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진행되는 진행률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진행률에 따른 진행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재화의 판매 시 인도 시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재화의 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판매 그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위탁 판매,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를 통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위탁을 받은 사람, 즉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것이고, 할부로 판매했다라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인도 시점 있죠? 그거랑 똑같이 적용을 한다. 할부 판매의 경우에도. 그 다음에 상품권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상품권을 이제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품권이 판매된 시점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상품권을 가지고 고객이 우리 상품과 바꿔갔을 때, 즉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즉 상품권을 회수할 때 이때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설치 조건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자, 시용 판매 있죠. 시용 판매는 자, 한번 써보고 결정하세요라고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에 우리는 판매됐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이것도 그냥 눈으로만 읽어서 자,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거는 자, 위탁 판매,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이 시용 판매, 그리고 상품권 판매까지 이 정도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기타 용역의 제공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재화의 판매를 봤다면 이제 우리가 용역, 즉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해당하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냐. 자,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수익은 우리가 돈 빌려주고 그거에 따라서 돈을 받았을 때 인식을 하는 것이고, 유효이자율법, 이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발생 주의에 따라서 인식한다. 즉 우리가 아직 우리가 이자 수익을 받진 않았더라도 해당하는 기수에 이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자 수익을 인식하죠. 그래서 아직 못 받았으면 미수이자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고,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그래서 우리가 자본 파트에서 본 적이 있죠. 우리 배당금의 같은 경우에는 결의를 했을 때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배당금 회계처를 했듯이 그거는 배당을 주는 회사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배당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권리와 금액이 확정됐을 때, 즉 결의가 됐을 때 그때 배당금 수익을 인식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주식회사 오정은 A사로부터 갑 상품을 12월 10일에 주문받고, 자, 주문받은 갑 상품을 자, 12월 24일에 인도하였다라고 됐고요. 자, 갑 상품 대금 100원을 다음과 같이 받을 경우 자, 수익 인식 시점을 물어봤어요. 자, 보시면 일단 이거는 우리가 10일 날에 주문을 받았고, 자, 주문 받은 거는 우리가 수익 인식으로 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했을 때, 우리가 인도했을 때 수익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인도했어요? 12월 24일.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자, 이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시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을 봤다면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의 인식 요건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인식해라. 즉, 연관되는 수익이 인식되면 거기에 관련한 비용도 같이 인식을 해라. 즉 매출을 인식했다면 매출 원가를 그때 인식해라 라는 것이 비용의 인식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 직접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수익이, 자, 매출이 만약에 인식됐으면 그 회계기간에 관련된 비용, 즉 매출 원가를 인식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매출 원가가 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으로 배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매년 말마다, 즉 보고기간 말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 즉 예를 들어서 정액법이면 정액법 또는 정률법이면 정률법,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간에 걸쳐서 배분을 하는 거죠. 즉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가 기간 배분에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즉시 그때그때 비용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광고 선전비나 급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발생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즉시 비용화에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읽고서 여러분들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 시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미지급 이자를 계상 안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원칙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상을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계를 했을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미지급 이자라는 거는 부채잖아요. 그쵸? 미지급 이자, 즉 부채의 증가, 대변에 얼마가 나타나야 됐었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겠죠. 즉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돈 빌린 게 있어서 어차피 이자 비용이라는 게 이미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발생한 금액을 미지급 이자라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부채로 인식을 했어야 됐었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가 되냐면, 지금 비용을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가, 즉 부채죠. 부채가 그만큼 과소계상이 되겠죠. 자, 요거부터 먼저 떠올리시고 보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본이 과소계상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자본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본은 없다. 자, 그러면 일단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과대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비용이 적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과대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비용이 과소 계상된 거 맞고, 다음에 부채가 과소 계상된 거 맞죠? 그러면 정답은 1번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본의 과소 계상이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비용의 이연과 가장 관련 있는 거래는? 이라고 물어봤죠. 자, 1번 보시면 공장 건물에 선급 보험료 10만 원을 계상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험료라는 비용이 안 했죠. 아직 안 했는데 지금 먼저 지급했다라는 뜻이 선급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라는 비용이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거를 먼저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비용을 그만큼 이연시킨다라는 비용의 이연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바로 나왔고요. 자, 나머지 마저 보시면 공장 건물에 대한 선수 임대료. 자, 임대료라는 건 우리 수익이죠. 근데 지금 먼저 받은 임대료래요. 그러면 아직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먼저 받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대료를 먼저 받은 거니까 내년 걸 먼저 받았으니까 그거를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이거는 수익의 이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자, 미수이자는 우리가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자라는 비용의 발생이라는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래요. 이거는 반대로 이자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비용의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용의 이연과 관련이 있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거를 안 했대요. 그럼 정상적으로 했을 때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미지급 임차료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임차료라는 거는 우리 비용이죠.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요거는 자,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뭐다? 부채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임차료가 얼마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변은 뭐예요? 아직 지급은 안 했지만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의 발생, 임차료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임차료라는 비용이 지금 과소계상 되겠고 그다음 미지급 임차료라는 부채를 인식 안 했으니까 지금 과소계상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기를 보면 첫 번째 순이익의 과소계상, 지금 비용이 과소가 됐기 때문에 자, 이익은 반대로 과대가 되겠죠. 자, 1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이 과대 계상된다. 자, 요걸 한번 보면 지금 부채가 지금 과소계상이 됐죠.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있는 자본 있죠. 우리가 대변에는 부채랑 자본이 있고 차변에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부채가 과소계상되면 자본은 그만큼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 비용 과소, 부채 과소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결산 정리분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1번 보시면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계정은 자, 기말 결산 시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자, 이거는 뭔 얘기예요? 우리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배웠죠. 투자자산에서 뭐예요? 우리 단기매매증권. 자, 우리가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데 공정가치는 기말결산일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종가 즉 최종 가액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바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틀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영업이익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조부터 떠올리고 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 매출이 있어요. 매출액, 즉 순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 원가를 뺀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때서야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볼 때 자, 이미 알고 계시는 구조고요. 자, 이거에 이제 대입을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매출액은 얼마예요? 1,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1,000만 원이라고 나왔고 매출 총이익은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이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만 찾아내면 구할 수가 있겠는데 자, 급여부터 볼게요. 급여는 판관비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판매비와 관리비 맞나요? 아닙니다. 이자 수익은 영업과 관계가 없는 수익이라고 해서 영업 외 수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접대비 있죠.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그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급여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 그 다음에 이것도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배당금 수익도 영업 외 수익이 되겠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상각비, 일반적인 대손상각비는, 즉 우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지만 그게 아니고 기타, 즉 채권 중에서도 우리가 돈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미수금에 대한, 즉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거 두 건이 있네요. 급여랑 접대비.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4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500에서 400 빼면 우리 영업이익은 100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결산 정리 분계까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되면 이제 우리가 회계 원리에 대한 즉 재무회계에 대한 범위는 끝나게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원가 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